네, 이번 시간은 48번째 48강입니다. 경매 정보지 올려드린 거 보시겠습니다. 2002 타경 544 8땡 사건입니다. 2002 타경 544 8땡.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주택이고요. 토지 건물 면적은 나와 있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소유자 채무자 동일한 사람이죠. 채권자는 이모 씨가 되고 오른쪽에 입찰 보증금은 10%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은 1차 유찰, 2차 때도 유찰, 3차 때 낙찰 받았는데 80%의 낙찰 받았고 배당 종결 처리된 사건입니다. 자, 물건 목록을 보면요. 일단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고 그 밑에 건물이 나와 있는데 건물 보면은 건물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부 이제 사용 승인을 받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요. 적법하게 사용 승인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불법 건축물 사건도 한번 다루게 될 텐데요.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건축물이 사용 승인을 받은 적법한 건물이 매물로 경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그 밑에 제시외 건물이 있죠. 제시외 건물이 2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층도 있고, 이 제시외 건물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등기부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 제시외 건물도 맨 오른쪽에 매각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등기부에는 기재가 없는 것들이니까 이 평수를 보면은 아주 소규모죠. 거기 2층 같은 경우도 0.73평, 불과 2.4제곱미터, 지하 같은 경우도 2.34평, 이런 것들이죠.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없지만은 어쨌든 가보니까 현장에 있으니까 이것을 매각에 포함시킬까 말 것인가, 그걸 기재하게 되는 거죠. 맨 오른쪽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매각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 위치 나와 있고요. 자, 임차인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지금 4사람입니다. 김모 씨, 유모 씨,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재모 씨, 이한모 씨, 4사람이고요. 임차인 분석을 보면은 임차인 수가 4명이다. 임차 보증금의 합계가 8,1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은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를 보면은 1번에 매매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람이 변모 씨가 건물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가압류 채권자가 있는데 2000년 8월 23일에 이모 씨가 가압류 채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임의경매를 들어갔습니다. 이모 씨가 2002년 11월 13일에 이모 씨가 임의경매를 들어간 사건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2번이 가압류 채권이 아니라 뭐 저당권이 들어갔다. 그럼 저당권에 기해서 저당권은 담보물건이니까 담보물건에 기해서 임의경매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이거 가압류라는 얘기는 가압류는 채권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압류 채권이거든요. 근데 지금 임의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이제 두인경매 자료인데 구독션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이 임의경매로 돼 있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가압류에 기해서 들어갔으면은 나중에 가압류 채권에 의해서 뭐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이제 레파토리를 거쳐서 강제경매가 나와야 될 텐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의경매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을 해봤는데 매각물건 명세서 자체가 없습니다. 양쪽 사이트를 다 뒤져봤는데 매각물건 명세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2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원래 이걸 강제경매로 넣어야 될 텐데 혹시나 담당 공무원이 또는 이제 경매정보지에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이 이미 경매로 잘못 오타로 적어놓은 게 아니겠는가 그런 뭐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뭐 왜 이미 경매로 했는지는 이 자료만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또 다른 뭐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고요. 지금 뭐 중요한 거는 뭐 임의 경매니 강제 경매니 지금 근원점이 아니기 때문에요. 뭐 오타가 났을 수도 있죠. 20년 전인데
매각물건 명세서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권리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 권리 분석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등기부를 A4지를 꺼내놓고 등기부에 있는 기록을 다 쓰시고요. 시간 순서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세입자에 관해서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전입신고한 날짜 그 사이에 넣고 확정일자 찍은 날짜 적으시고 그 다음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했는가 그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 받으려면은 경매 개시등기 그 이전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그거는 이제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경매 사례로 소개한 것들은 경매 쪽에서는 어려운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기초적인 사례를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이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 계속 기초적인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번에 뭐 소유권 이전 매매 이건 필요가 없고요. 2번에 가압류 그냥 그대로 번호를 그대로 붙이겠습니다. 자, 가압류 등기를 했습니다. 가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한 날짜가 2000년 8월입니다. 8월 달에 했습니다. 뭐 달수만 적죠. 자, 이모 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임의경매가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임의경매.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이모 씨가 똑같은 사람이 이제 임의경매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2002년 11월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시간 순서가. 일단 이게 등기부에는 두 개만 있습니다. 이모 씨 똑같은 사람이 가압류 등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된 사건인데 뭐 임의경매가 됐든 강제경매가 됐든 제가 볼 때 오타 같던데요. 뭐 모르죠. 뭐 20년 전의 사건이라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어쨌든 이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소기준권리는 바로 가압류가 되는 거죠. 이 가압류가 바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소기준권리 복습 한번 할까요? 말소기준권리 지금 누차 반복하고 있죠. 암기하셨죠? 건저가압, 건저가압 담경 플러스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가도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 돈 달라는 권리죠. 다 돈 달라. 돈 내놔, 돈 내놔, 다 돈 내놔, 돈 내놔,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돈 달라는 얘기인데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목적물을 일정 기간 동안에 사용 수익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세권에 기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됐을 때 그 세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 첫 번째는 집합건물 전세권이어야 되고 두 번째 선순위 전세권이어야 되고 세 번째 전세권에 기해서 임의경매 신청을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조건은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는 전세권에 기해서 임의경매 신청을 하거나 배당 요구했다는 얘기는 전세권자가 그 건물에 계속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배당받고 나가겠다는 거죠. 돈 내놔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이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는 전세권이 용익물건이 아니라 자기도 돈 내놔 이 얘기니까 담보물건성이 부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경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예외적으로 조건이 갖춰졌을 때는 전세권도 예외적으로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는 것이죠. 다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세권도 임의경매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했을 때는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건저가압 담경전에서 이 두 가지밖에 등기부에 없는데 가압류 같은 경우 여기 있죠. 가압류. 그 다음에 압류는 국가에서 하는 거죠. 조세 같은 거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을 했을 때 세무서에서 압류를 바로 들어가죠. 이렇게 되는 사건이고 만약에 가압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경매 개시 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됐겠죠. 하지만 그 위에 가압류 등기가 있기 때문에 이 가압류 등기가 바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지금부터 세입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사람의 세입자가 등장을 했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 맨 밑에 임차인 현황이 나와 있죠. 자, 김흥모 씨가 등장을 했는데 보증금이 2,8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2,800만 원. 전입일자가 1999년 4월 7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소기준권리가 들어온 게 2000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여기 세입자 김흥모 씨 같은 경우는 1999년도 그 전에 1년 전이죠. 1년 전에 이미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것이죠. 대항력이 있습니다. 일단 말소기준권리는 이렇게 되고 일단 직업기준권리가 어떻게 됩니까? 직업기준권리. 직업기준권리는 여기서 가압류하고 압류만 지우면 된다 그랬죠. 나머지는 그대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직업기준권리가 됩니다. 여기서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도 이제는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이 사건 당시에는 안 들어갔죠. 근데 지금은 지방법원 판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도 지금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직업기준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옛날 사건이고 2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 직업기준권리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옛날 사건이죠. 그래서 그렇게 풀겠습니다. 문제를. 그러면은 권리 분석을 해보면 김흥모 씨가 1999년 4월 7일 1999년 4월 달에 김흥모 씨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확정일자 찍었습니까? 안 찍었습니까? 확정일자 안 찍었죠. 확정일자가 미상이라는 얘기는 확정일자 안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배당요구는 2002년 12월 30일입니다. 그럼 지금 배당요구 날짜도 이게 기재가 안 돼 있네요. 옛날 자료라 그런지. 그냥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했다고 전제를 깔죠. 그러면 이제 그래야 또 이제 이게 논의의 실익이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때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 안 찍었습니다. 확정일자 안 찍었으니까 그럼 김흥모 씨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전입신고를 했죠. 전입신고했을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어떤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입신고했을 때는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 대항력을 따져봐야 되고요. 두 번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대상이 되는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가압류 등기보다도 먼저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 김흥모 씨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김흥모 씨라는 세입자가 등장을 했죠. 그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를 여기서 뭐가 지급기준권리가 됩니까? 아까 말소기준권리는 건저가압 담경전이고 소액임차인의 지급기준권리는 뭡니까? 거기서 가압류하고 압류를 빼고 나머지 것들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자 말소기준권리요. 말소기준권리 건저가압 담 암기하셔야 됩니다. 경전 여기서 이 가압류하고 압류만 지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여기에다가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도 소액임차인의 지급기준권리로 작동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사례까지 한번 다루게 될 텐데 그때 가봐야 되겠죠.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건저당, 저당, 담보가등기, 경매개시등기, 전세권, 확정일자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등기부에. 그럼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가 됩니까? 이 가압류입니까? 가압류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가압류하고 압류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죠. 그럼 여기 남은 게 경매개시등기가 나왔죠. 여기 있죠. 경매개시등기. 그래서 이 임의경매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앞에 저희가 다룬 사건, 어떤 사건들의 경우에는 말소기준권리가 저당권 같은 경우에 등장을 해서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인과 동시에 지급기준권리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했었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 따로, 지급 기준 권리 따로입니다. 녹화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지급 기준 권리가 이때인데, 그러면은 이 지급 기준 권리가 2002년도니까 소액임차인 기준표를 봐야 되겠죠? 자, 이 표 항상 보여드리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기준표를 보면은 2002년 11월입니다. 2002년도니까 위에서 한 5번째 칸이 되겠네요. 2002년도가 거기에 들어가죠. 여기가 지역이 어딘가 하면요. 경기도 수원입니다. 맞죠? 예,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그럼 2002년도에 경기도 수원시 그러면은 경기도 수원시가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는가? 그러면 뒤를 보셔야 되죠. 뒷페이지에 보면은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이 이제 예시가 나와 있죠. 그 밑에 박스가. 경기도 수원시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수원시가 있네요. 예, 수원시가 있습니다. 수원시가 이 당시에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이 4천에 1600이죠. 4천에 1600. 요겁니다. 4천에 1600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표에서 밑에 보면은 이제 서울특별시가 등장을 하는데 서울특별시가 따로 독립해서 등장하기 이전까지 그 위에 것들을 보면은 서울특별시가 따로 분할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5번째, 6번째 칸을 보면은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돼 있지. 위에 거나 밑에 것처럼 서울특별시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속에 서울특별시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으실 때 만약에 서울이다 그러면 첫 번째 칸에 있는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그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기준표에 따라서 4천에 1600이다. 4천에 1600이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럼 이걸 잡았고요. 그러면 김홍모 씨 같은 경우에 얼마입니까? 김홍묵 씨는 보증금이 2,800만 원입니다. 2,800만 원이니까 4천만 원 안쪽이죠. 그러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로서 변제보호로서 1,6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보호를 받겠네요. 그죠? 배당표를 바로 짜볼게요. 배당표를 짜보면 처음에 최우선 변제보호를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세입자가 있고 이런 사안은 간단한 사안들입니다. 나중에 깊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조세도 등장을 하고요. 당해세, 그 다음에 이제 당해세를 제외한 일반 조세, 부가가치세 같은 거 그런 것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과금이 등장을 합니다. 건강보험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임금채권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채당금으로 지불을 했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그 임금을 갖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채당금이라 그러죠. 임금 밀린 걸 채당금이라 그럽니다. 채당금을 대신 지불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경매에 들어옵니다. 경매. 이제 그런 사건들도 있고 이런 사건은 지금 정말 간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따질 게 최우선 변제냐 우선 변제냐 요것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건가? 김홍모 씨가. 여기서는 이제 4천에 1,600이니까 김홍모 씨는 보증금이 2,800이니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 받는 첫 번째 사람 김홍모 씨, 이 사람은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그럼 얼마 보호를 받는가? 일단 1,600이니까 김홍모 씨한테 1,600만 원을 줘야 되죠. 이게 나오나요? 네, 나오네요. 그러면 김홍모 씨에 대해서는 권리 분석이 끝났습니다. 김홍모 씨는 정리해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가압류 등기 그 전에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확정일자는 안 찍었죠. 확정일자 안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 들어가죠. 근데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는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김홍모 씨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니까 대항력 행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도 요건에 적합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배당에 들어가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 첫 번째 사람 김홍모 씨는 1,600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김홍모 씨는 우선 변제권 싸우면 못 들어가죠. 같이 적어볼까요, 그냥? 김홍모 씨는 여기 못 들어갑니다. 왜냐? 확정일자 안 받았잖아요. 현행법에 의하면 600원만 주면 확정일자 찍을 수가 있는데 확정일자 안 찍었기 때문에 김홍모 씨는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김홍모 씨는 지금 2,800이죠. 2,800인데 1,600만 원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고 얼마를 못 받았습니까? 2,800 중에서 1,600만 원은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고 1,200만 원을 못 받았죠. 그죠? 마이너스 1,200. 1,200만 원을 못 받았죠. 이 1,200만 원은 대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지금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니까 이 1,200만 원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행사해서 낙찰자로부터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자, 김홍모 씨는 확정일자 안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는 못 들어간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대항력도 행사할 수가 있고 소액임차인도 요건에 적합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또 배당 요구도 했죠. 배당 요구했으니까 일단 배당표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김홍모 씨 같은 경우는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로서 1,600만 원을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고 못 받은 1,200만 원에 대해서 맞죠? 네. 못 받은 1,200만 원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행사해서 낙찰자로부터 다 받아낸다는 것이죠. 결론 최홍모 씨는 토탈에서 2,800이죠. 2,800 전액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김홍모 씨의 권리 분석이 끝난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사건에 내가 입찰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권리 분석을 하시고 김홍모 씨가 1,200만 원을 못 받을 테니까 나는 별도로 김홍모 씨한테 줄 1,200만 원을 별도로 준비를 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입찰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내가 이 입찰 들어갈 실익이 있냐 없냐 그걸 따져야 됩니다. 김홍모 씨한테 별도로 1,200만 원을 더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사건이죠. 그럼 김홍모 씨는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유성모 씨가 등장을 하죠. 유성모 씨 같은 경우 이제 보증금이 2,800인데 전입신고를 언제 했습니까? 2002년도죠. 2002년 2월 달입니다. 그럼 여기 들어갔네, 그죠? 2002년 2월 달입니다. 2002년 2월 4일에 유성모 씨가 전입신고했습니다. 이 날짜 적어볼까요? 2월 4일.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그 다음날 찍었죠. 2월 5일에 유성모 씨가 여기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 유성모 씨 권리 분석을 해보죠. 유성모 씨도 2,800입니다. 지금 이제 보증금은 2,800입니다. 그러면 2002년 2월 4일에 유성모 씨가 전입신고를 했는데 전입신고를 했을 때는 두 가지를 따져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대항력 행사할 수가 있는가, 두 번째는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이 문제죠. 전입신고를 이때 했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 그 다음에 후순위로 전입신고를 했죠. 그러니까 대항력 행사 못합니다.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쫓겨나가야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전입신고했으니까 무조건 쫓겨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대신에 받을 돈은 다 받고 나가야 되죠. 요건이 갖춰진 범위 내에서 그것이 뭐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던 확정일자를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의 싸움에 들어가던 그 요건을 갖춘 범위 내에서는 돈 받을 건 다 받고 나갑니다. 단지 대항력을 행사 못하는 거죠. 후순위니까. 그럼 전입신고했는데 첫 번째 대항력 행사할 수 있는가 따져봤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가압류보다 후순위로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대항력 행사 못한다. 두 번째,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직업기준권리가 4천에 1,600이니까요. 4천만 원 안쪽이어야 1,600까지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유성모 씨 같은 경우에 2,800만 원이니까요. 4천만 원 안쪽이죠. 그러니까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 찍었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요걸 갖고 우선 변제권 싸움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확정일자를 이때 찍었으니까 요 날짜 기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배당표에 집어넣어보면 유성모 씨, 두 번째 유성모 씨 같은 경우는
얼마를 받습니까? 역시 4천에 1,600이니까 1,600만 원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대항력은 행사 못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럼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받았고요. 2,800 중에서 1,600만 원만 받았죠. 못 받은 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00입니다. 이 마이너스 1,200에 대해서는 앞에 김홍모 씨는 못 받은 네, 죄송합니다. 김홍모 씨는 못 받은 1,200만 원에 대해서 대항력을 행사해서 다 받아낼 수가 있는데 유성모 씨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했으니까 대항력 행사 못하죠. 그럼 소액임차인으로서 1,600만 원을 받고 못 받은 1,200만 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유성모 씨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유성모 씨가 얼마를 더 받아야 되는가 하면 1,200만 원이죠. 돈이 만약에 여기까지 배당할 돈이 있으면은 유성모 씨가 1,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날짜를 기재를 해야 되죠. 2002년 2월 5일입니다. 2002년 2월 5일입니다. 이 사건은 간단한 사안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중간에 저당권이 들어왔다거나 뭐 전세권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 등기한 날짜하고 다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를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는 1등, 2등, 3등, 4등 등수를 매겨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확정일자 찍은 날짜를 보셔야 되는 거죠. 단순히 확정일자 찍은 날짜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를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먼저 했으니까 2월 4일에 전입신고했으니까 이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하죠. 대항력이 발생했다는 전자에서 확정일자를 찍었을 때 그때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2월 4일에 전입신고했으니까 2월 5일 0시 2월 5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했고 확정일자 찍은 것은 2월 5일 주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월 5일 주간에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유성부 씨는 1,200만 원을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데 효력 발생 시기가 2002년 2월 5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정리, 유성모 씨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늦게 했으니까 대항력 행사할 수가 없고 그러나 소액임차인의 요건에는 적합했기 때문에 1,600만 원을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찍었으니까 못 받은 액수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유성모 씨는 이제 그렇게 권리 분석이 됐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맨 밑에 유성모 씨 같은 경우는 뭐 주거용 미상, 보증금이 2,800, 전입일자하고 확정일자 나와 있고 배당요구 날짜 있고 근데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항력이 없죠. 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맨 위에 이재모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주거용 지청 우측 방한칸.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보증금이 1,000만 원이죠. 보증금이 1,000만 원. 전입일자가 2001년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12월 달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아이고, 적을 칸이 뭐 부족하네요. 자, 이재모 씨. 전입일자가 언제입니까? 2001년도입니다. 그냥 이 사이에 넣겠습니다. 요 사이에 들어가죠. 자, 이재모 씨. 이 전입일자가 2001년 12월 17일입니다. 확정일자 찍었죠. 2001년도에 3월 5일에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뭐 배당 요구는 적법한 기간 이내에 배당 요구를 했다고 전제를 깔죠. 배당 요구 종기가 아예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도 없는 걸로 봐서 이게 이제 20년 전에는 뭐 매각 물건 명세서 같은 게 없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오면은 가압류 들어갔으면 이 양반이 지금 경매를 집어넣었으니까 강제 경매가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임의 경매로 찍혀 있는지를 뭐 모르겠다는 얘기죠. 뭐 20년 전이니까 엉망진창이었을 수가 있겠죠. 경매제도 자체가.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저희는. 그래서 이재모 씨 같은 경우는 요 사이에 2001년도에, 그죠? 2000년도하고 2002년 사이, 2001년 12월 달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1년 3월, 이게 3월 5일입니까? 다시. 2001년 3월 5일이네. 확정일자 먼저 찍었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확정일자를 먼저 찍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네요. 그러면은, 이재모 씨, 확정일자를 날짜 순으로 적으면 먼저 적어야 되겠죠. 2001년 3월 5일에 확정일자를 먼저 찍었습니다.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고요. 그러면은, 자,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2001년 3월 5일에 확정일자 찍었는데 보통 이제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은 그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 가죠. 동사무소 가서 바로 확정일자를 찍죠. 바로 확정일자를 찍는데 이 확정일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만 갖고는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중개업을 계속 하고 있지만은,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또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세입자로 들어오는데 뭐 전세 대출을 받겠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모여가지고 임대인하고 이제 세입자하고 앉아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했단 말이죠. 계약서를 작성을 했으면은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을 받을 때는 그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가야 되죠. 은행에 가서 계약서를 내밀어야 대출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거의 99.9% 은행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오라 그럽니다. 또 동사무소 가서. 그러면은 동사무소 가서 그 계약서를 내밀고 확정일자 찍으시면 됩니다. 600원 주고 확정일자 찍고 그걸 갖고 은행에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확정일자를 요구합니다. 확정일자 찍은 거를.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물론 그 확정일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입신고까지 해야 이 확정일자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죠. 어쨌든 보통 보면은 계약서 이렇게 쓰면 그걸 들고 동사무소 바로 가세요. 그리고 확정일자 찍죠. 전입신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잔금을 안 치렀잖아요. 잔금 치르면서 그리고 이사 들어오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전입신고 안 받아주죠. 처음부터는. 아니, 잔금 날짜가 남아있고 그때 이사 들어온다는 건데 왜 벌써 전입신고를 하냐.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전입신고는 당장 안 받아주죠. 그러나 확정일자는 찍어줍니다. 확정일자는. 그런데 어쨌든 이 확정일자는 은행에 가서 전세 대출 받을 때는 확정일자를 찍고 그걸 제출해야 이제 은행에서도 뭐 안심을 하고 사실 확정일자가 의미가 없는데도 어쨌든 그 확정일자 찍은 걸 요구를 합니다. 은행에서는. 그런데 그런 거 외에는 이 확정일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날짜에 뭐 계약서를 썼겠죠. 가서 확정일자 찍었겠죠. 그러니까 3월 달에 확정일자 찍고 그 다음에 2001년 12월 달인데 한 4월, 5월에 들어왔겠죠. 그죠? 근데 전입신고는 어쨌든 나중에 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은 이재모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찍었기 때문에 따져봐야 됩니다. 전입신고가 있으니까 첫 번째 대항력 행사할 수가 있는가, 두 번째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가, 세 번째 확정일자를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이 세 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입신고가 있으니까 이제 대항력하고 소액임차인 요걸 비교해 봐야 되는데 일단 대항력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가압류라고는 말소 기준권리가 2000년도에 들어왔고 전입신고를 2001년도에 1년 늦게 했기 때문에 대항력 행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급기준권리인데 지급기준권리가 얼마입니까? 4천에 1600이잖아요. 예, 이재모 씨가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보증금이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4천만 원 안쪽이니까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는 받습니다. 얼마입니까? 1600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확정일자 찍었잖아요. 확정일자를 뭐 나중에 찍든 앞에 찍든 확정일자 찍었잖아요. 그럼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세 번째가 누굽니까? 이재모 씨. 이재모 씨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1600만 원을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죠.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이 지금 보증금이 1000만 원밖에 아니네요. 그죠? 보증금 1000만 원이니까 여기서 소액임차인으로서 16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1000만 원 받고 이 사람은 100%다 받은 거죠. 이재모 씨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1000만 원 받고 1000만 원이 이제 100%니까요. 우선 변제 확정일자 찍어도 우선 변제권의 싸움에 들어갈 일이 없겠네요. 이미 100%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재모 씨는 요걸로 끝나는 거죠. 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으면은 100%다 받는 거니까 요걸 받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어쨌든 권리 분석은 확정일자까지 찍었으니까 만약에 부족분이 있으면 우선 변제권 싸움에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이 사건은 들어갈 필요가 없죠. 소액 임차인으로서 1,000만 원 다 받았으니까 이미. 자, 이렇게 권리 분석이 됩니다. 마지막 한 사람 이한모 씨가 남아 있습니다. 이한모 씨를 보면은 이게 보증금이 1,500만 원 들어갔네요. 그죠? 보증금이 1,500만 원이고 전입일자가 언제입니까? 2002년 6월 달입니다. 그러면 2002년 6월이니까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 정도. 자, 요 정도의 그 이한모 씨. 이한모 씨가 2002년 6월 달에 이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확정일자 찍은 날짜가 똑같은 날 확정일자 찍었네요. 똑같은 6월 18일에 이때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자, 6월 18일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복습 한번 할까요? 6월 18일에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그럼 대항력은 언제 발생을 합니까? 대항력은 언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저게 뭘까 이러면 안 됩니다. 2002년 6월 18일입니다. 2002년 6월 18일에 전입신고를 했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6월 18일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대항력은 언제 발생을 합니까?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입니까? 대항력은 이길 0시에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6월 19일 0시가 됩니다. 6월 19일 0시가 되고요.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입니까? 똑같죠? 6월 18일에 확정일자 찍었을 때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기는 6월 18일 주간이 되는 거죠. 주간. 동사무소 문 열었을 때. 그러나 이제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 요건하고 확정일자까지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되는 것이죠.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시기는 6월 18일 주간이지만은 대항력이 이길 0시니까 19일 0시에 효력이 발생을 하죠. 그럼 이거는 18일 주간, 이거는 19일 0시니까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는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되는 시간, 둘 중에서 늦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려면은. 그러니까 19일 0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 18일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다라고 한다면은 대항력도 19일 0시,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 시기도 19일 0시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예, 그래서 마지막 사람 이한모 씨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이때 했고 확정일자를 이때 했고, 그럼 따져보면은 첫 번째 대항력이 있는가, 두 번째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는가, 세 번째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따졌을 때 첫 번째 전입신고를 가압류가 되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가압류보다 늦게 했죠. 대항력 행사 못합니다. 쫓겨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가, 전입신고를 했고 보증금이 얼마인가 하면 1,500만 원입니다. 4천이 1,600이니까 4천 안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죠. 그럼 옆에다 쓸까요? 여기다가 이한모 씨. 이한모 씨 같은 경우는 역시 1,600만 원만큼, 4천에 1,600이니까 1,600만 원만큼만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보증금이 1,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500만 원 100% 다 받네요. 그죠? 예, 다 받습니다. 100% 받았습니다. 물론 만약에 못 받은 게 있으면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여기 우선 변제권 싸움에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보호에서 자기 보증금 1,500만 원을 100% 다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사건입니다. 자, 임차인 권리 분석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배당표를 짜보면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먼저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배당에서 김홍모 씨 1,600만 원 배당을 해주고요. 못 받은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확정일자 안 찍었으니까 이 우선 변제권 싸움에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로서 1,600만 원을 받고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인 1,200만 원에 대해서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대항력을 행사해서 낙찰자한테 100%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입찰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 분석을 해본 다음에 이 김홍모 씨가 대항력을 행사해서 1,200만 원을 내놔라 이렇게 할 테니까
별도로 1200만 원을 준비를 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성모 씨 같은 경우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로서 1600만 원을 받죠. 그리고 못 받은 1200만 원, 미배당 보증금 1200만 원은 이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1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이재모 씨 같은 경우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로서 1000만 원, 자기 보증금 1000만 원 100% 다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한모 씨 같은 경우도 소액임차인 보호로서 1500만 원 역시 100% 다 받았죠. 그러면은 소액임차인은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갔을 때 유성모 씨 여기 이제 적혀 있고 확정일자 찍은 날짜가 2002년 2월 5일입니다. 정확하게는 전입신고를 먼저 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 시가 되겠죠. 그게 2002년 2월 5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압류 채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성모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경매를 이제 이모 씨가 어차피 들어갔는데, 그럼 여기 확정일자 찍은 날짜하고 여기 가압류 등기한 날짜를 비교해 봐야죠. 가압류 등기를 언제 했습니까? 2000년 8월에 가압류 등기 했죠. 그러면 이 유성모 씨보다도 가압류 등기를 먼저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이렇게 배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 쪽으로 들어갔을 때, 시간 순서적으로 1순위가 가압류죠, 가압류. 가압류 등기를 언제 했습니까? 2000년 8월이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2000년 8월입니다. 이때 가압류 등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모 씨. 그럼 이 위의 배당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지금 가압류 등기를 이모 씨가 2000년도에 1순위로 했죠. 두 번째, 유성모 씨가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자죠. 그죠?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자. 자, 인원점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있지? 자, 그럼 요걸 지우고요. 요런 점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더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 사례를 그대로 옮겨오겠습니다. 첫 번째 가압류 등기가 돼 있고요. 이제 이건 이모 씨. 두 번째가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입니다.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자. 이것이 이제 유성모 씨, 유 씨. 가압류 등기가 2000년 8월에 됐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찍어서 효력 발생 시기가 2002년도입니다. 2002년 2월 달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배당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인원점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당표를 짤 때 물건하고 채권하고 이제 싸우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은, 만약에 그냥 채권부터 할까요? 1순위가 채권이고 2순위가 채권이다. 단순하게 이제 사례를 두 개만 나오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순위도 채권이고 2순위도 채권이다. 다시 말해서 가압류가 두 개가 들어있는 거죠. 가압류 등기인데 이게 날짜가 앞선다는 얘기죠. 이게 날짜가 뒤로 가는 것이고. 그럼 채권과 채권이 나왔을 때 이건 동순위 안분배당입니다. 동순위 안분배당. 그럼 채권끼리는 그렇고, 물건은 어떻습니까? 물건 저당권이라고 할까요? 저당권. 1순위 저당권이 있고 2순위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채권은 날짜 무시하고 동순위 안분배당이 되지만은 물건 상호간, 특히 제한물건 상호간에 있어서는 먼저 등기한 놈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게 1등으로 1순위 저당권이 100% 받고 남는 게 있어야 이제 2순위 저당권이 배당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뭐 당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물건하고 채권이 이제 섞인 경우를 지금부터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만약에 물건이 먼저 나왔다. 저당권이 먼저 나왔다.
두 번째가 가압류 채권이 나왔다. 그럼 1순위가 물건이고 2순위가 채권입니다. 그러면 이거 물건 같은 경우는 물건 우선주의죠. 물건 우선주의란 얘기는 물건은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건 우선주의에 따라서 물건은 채권보다 당연히 위니까 얘가 100% 먼저 받고 100% 다 받고 남는 게 있어야 2순위 가압류 채권한테 넘어간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는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사례를 봐야 되는 거죠. 1순위가 채권이다. 1순위가 가압류 채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이 들어왔다. 저당권. 그러면은 이것은 가압류 채권이죠. 채권이 먼저 1등이고 물건이 2등을 했다. 이때 이것은 동순위 안분배당입니다. 동순위 안분배당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순위 가압류 채권자는 자기가 가압류 등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1등으로 등기했으니까 나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채권자는. 나는 채권에 불과하지만은, 연약한 채권에 불과하지만은 내가 가압류 등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1등으로 했으니까 내가 1등으로 배당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2순위 물권자인 저당권자가 가만 안 있죠. 뭔 말이냐. 채권하고 물건하고 싸우면은 100% 물건이 이긴다. 기본적으로.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채권하고 물건이 싸우면은 100% 물건이 이긴다. 물건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거죠. 물건 우선주의에 따라서 네가 먼저 채권이 먼저 가압류 등기를 했지만은, 그리고 내가 2등으로 저당권 등기를 했지만은 어디 연약한 채권이 감히 물건한테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냐. 물건 우선주의를 주장하면서 저당권자는 자기가 후순위로 등기를 했지만은 자기는 채권보다는 항상 원래 물건이 우선이니까 내가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가압류 채권자는 자기가 1등으로 등기했으니까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 저당권자는 내가 2등으로 등기했지만은 이 채권보다는 물건이 항상 이기는 것이 민법의 대원칙이니까 그 원칙으로 가서 내가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례가, 그러면은 싸우지 말고 제3자인 판사 입장에서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싸우지 말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동순위 안분배당으로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판례는 그 이후부터 계속 판례가 나와서 이제는 이것은 하나의 원칙이 된 것이죠. 여기에 이제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건 속에 이게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임차권은 순수한 채권이지만은 확정일자를 찍었을 때 이것은 이제 물건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건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배당에 있어서는 이걸 물건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가압류 채권, 선순위 채권하고 후순위 물건이 있는 경우에, 물론 이제 물건화가 된 거지만은 선순위 채권하고 후순위 물건이 있는 경우에 이것은 배당할 때 동순위 안분 배당입니다.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논점을 잡자고 지금까지 이제 떠드는 것이죠. 이 논점 저번 시간에도 제가 설명하지 않았나요?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요겁니다.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이거 설명하느라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시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